해외 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면서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들을 꽤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다뤘던 사건들 중에서는 선셋 스트립 살인 사건이나 벨기에 목사인 안드라스 펜디와 그 친딸, 그리고 영국의 연쇄살인 부부였었던 프레드릭과 로즈마리 웨스트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수직적인 관계 형태를 공통점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전형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순종적으로 리더의 말을 실행에 옮기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마들이 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리더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은 책임을 묻기도 하고요. 조력자인 공범도 한 명의 피해자가 된다라는 이유로 동정의 시선을 받기도 하죠. 이번 해외 범죄 사건에서 알아볼 살인마 커플도 앞에서 설명한 수직적 상하관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히는 두 남녀가 함께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의 원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번 사건은 프레드릭과 로즈마리 웨스트 부부보다 30년 앞섰던 1965년 영국 무어라는 지역에서 발생했던 무어 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안 브래디와 마이라 힌들리의 사건 파일을 알아보겠습니다. 1965년 10월 6일 막 해가 지기 시작했던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이 영국 맨체스터 무어밸리 근처에서 작은 집에 살고 있는 한 연인 한 쌍이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방금 완성된 음식들과 술이 준비되었고요. 마침 기다리던 손님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이 되어서 이날 집에 방문한 사람은요, 데이비드 스미스라는 이름의 남성과 여자친구인 머린 힌들리였는데요. 이들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이자 임신 7개월 차의 예비 부모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반갑게 맞아준 사람들은요, 이 데이비드의 아내가 되는 머린의 친언니와 동거하고 있던 남자친구였던 거죠. 데이비드는 집주인인 두 사람을 예전부터 멋있고 재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런 의미로 초대받은 저녁 식사는요, 이 데이비드에게 아주 반가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밤이 깊어갈수록 술자리가 무르익어 갔고요. 네 사람의 저녁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하고 즐거웠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처형과 매형의 연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이 예비 아내와도 이 두 사람처럼 멋있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시간이 더 오래 지나자 더 이상 마실 술도 다 떨어진 상태였고요. 네 사람 모두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임신 중이라 힘들어하는 아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술 기운에 기분이 더 좋아진 데이비드의 처형과 남자친구는 자기 전에 한 잔 더 해야겠다라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외출하는 집주인을 손님이 배웅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 데이비드는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됐어요. 그렇게 이날 무어의 밤이 점점 깊어만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가 잠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방 밖의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외출했던 두 사람이 돌아왔나 보다 라고 생각한 데이비드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잠에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요. 두 사람이 웃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무언가가 벽을 두드리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 알 수 없는 소리들에 데이비드 스미스는요, 결국 잠에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옆에 잠들어 있는 예비 아내 머린을 깨울까도 생각해 봤지만 곤히 잠든 임산부를 차마 깨우지는 못했다 그래요. 데이비드는 일단 거실로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봅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에 경악을 하게 되었죠.
데이비드 스미스가 보게 된 장면은 피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피 묻은 도끼와 한 손에는 담배를 쥐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두 사람과 온몸이 도끼에 찍혀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난돌질되어서 구석에 놓여있는 남자아이의 시체였어요. 범죄 현장을 두 눈으로 보게 된 목격자 데이비드 스미스는 곧장 집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인 머린 힌들러의 친언니와 동거남이었던 이안 브래드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경찰들은 곧바로 이 두 사람의 집으로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온몸에 술 냄새와 피 냄새를 풍기고 있는 살인마 2명을 즉각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 전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 작은 집안에서 그동안 실종 신고가 되었던 아이들과 관련된 증거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965년 10월 7일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 해가 뜨던 날, 그동안 감춰져 있던 이안 브래디와 마리아 힌들리의 살인사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마리아 힌들리는요, 1942년 7월 23일 영국 맨체스터의 가난한 집안에서 첫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고한 그 데이비드 스미스의 약혼녀가 되는 머린이라는 4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죠. 이 마이라와 머린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갖은 구박과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하면서 자라왔었는데요. 욕설과 폭행, 가정불화가 매일 벌어지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이 마이라는 성인이 되면 바로 여동생을 데리고 이 집을 탈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이라는 어릴 때 결심과는 다르게 점점 아버지의 육체적 폭행이나 어머니의 언어적 폭언에서 무덤덤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분노나 슬픔과 같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마이라는 학대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16살이 되자 마이라는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돈을 벌기 위해 취직을 했어요. 원래는 갈색 머리였지만 이때부터 자신의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주 하얄 정도의 금발머리를 한 개성 있는 모습의 마이라는 하던 일이 글자를 만들어주는 타이피스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16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안정적인 직업을 얻고 스스로의 힘으로 돈도 벌고 있었지만 마이라는 가끔씩 너무나 자신의 평범한 생활이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이 재미없는 일상 속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18살이 되던 1960년에 이 마이라는 자신의 직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한 가게 점원이자 자신이 평소 꿈에 그리던 21살의 젊은 청년 이안 브래디를 만나게 됩니다. 이안 브래디는 1938년 1월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꾸리던 직업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안 브래디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었다 그래요. 이렇게 태어난 이안 브래드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이코패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들을 보이면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안은 영리한 편이었지만 학업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고요. 감정 기복이 심했어요. 그래서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에도 즐겨 했었다 그래요. 학창시절 이안 브래드의 별명이 드라큘라였을 정도로 토끼의 목을 베거나 개를 돌로 쳐 죽이면서 나오는 피를 보는 것을 굉장히 즐겼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괴한 모습들을 주변에 보여줬었다 그래요. 청소년기에는 절도와 폭력으로 이미 여러 번 감옥을 드나든 전력도 있었고요. 완전히 어떤 범죄에 있어서 통제력을 상실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 상태로 성인이 됩니다. 21살이 됐어요. 이때 고향을 떠나서 맨체스터에서 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살기 시작했을 때 자신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는 여성 마이라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기를 마이라는 직감적으로 이 이안 브래디가 그토록 찾던 자신을 구원해줄 남자라고 느꼈었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 마이라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안은 구원자가 아니라 마이라를 망치러 온 악마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기보다는 주인과 노예에 가까운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는데요. 마이라는 일기에다가 이안 브래디에 대해서 이안은 나에게 신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가 평평하고 달은 초록색 치즈로 만든 것이며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 라고 말했다. 나는 이안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믿는다. 그의 말에는 놀라울 정도의 설득력이 있다 라고 적었을 정도로 아주 이안 브래디에게 빠르게 세뇌되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이안 브래디는 그동안 바래왔던 것처럼 마이라를 한시도 지루하지 않게 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이안 브래디가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영상에서 보던 대로 마이라에게 가학적인 성관계를 요구했었고, 이 마이라도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안 브래디는요, 점점 인간성 그 이상의 것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었어요. 자, 왜냐하면은 자신에게는 그 어떤 부탁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 들어주는 마이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쾌락에 중독된 이안 브래디는 결국 마이라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살인을 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 범행 대상을 자신의 여자친구인 마이라에게 골라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마이라는 이 부탁을 아무 고민 없이 들어줘요. 둘은 그때부터 차를 타고 인적이 드문 시내로 나가서 이 완벽한 살인에 희생이 돼줄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3년 7월 12일 마이라는 자신의 이웃에 살던 16살의 남자아이 폴린 리드를 지목했고요. 이안은 폴린을 납치해서 마이라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마이라는 이안의 살인 과정을요, 전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아무런 거부감 없이 지켜봤었다 그래요. 이 당시 마이라는 끔찍하다거나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고, 이안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인에 완전히 동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폴린 리드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무어밸리라는 산에 묻어버리게 되죠. 이 사진이 그 폴린 리드가 묻혀있던 그 장소입니다. 이 기념사진이에요. 이거는 묻은 뒤에 둘이 사진을 찍은 거였습니다. 폴린 리드의 살인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총 5명의 아이들을 납치해서 강간했고요.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시신은 모두 토막을 냈고 이 무어밸리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범행의 시작은 마이라가 희생자를 골랐고요. 이안이 아이를 납치해서 강간한 뒤 마이라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거나 비디오 촬영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이 네 번째 아이였던 10살이었거든요. 이름이 레슬리 앤도우니라고 합니다. 레슬리가 살려달라라고 애원하는 소리와 어떤 그 흉기에 찔리면서 소리 지르던 이 비명소리가 마이라가 녹화하던 그 녹음 테이프에 그대로 소리가 남아있어요. 이 테이프가 집에서 증거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테이프는 재판에서 이 두 사람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죠. 테이프 안에 녹음된 아이의 그 비명소리가 재판장에 울려 퍼지자 참석하고 있던 배심원들 전원이 잔인한성에 아주 분노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이었던 이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조금의 감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었다 그래요. 1965년 10월 6일 마이라의 여동생 부부와 저녁 식사를 했던 그날 밤, 이안 브래디와 마이라는 기분 좋게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좀 더 강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목숨을 빼앗을 또 한 명의 희생자를 찾기 위해 외출을 했던 것이었고요. 어두운 기차역에서 혼자 앉아 있었던 17살의 가출 소년 에드워드 에반스를 발견하고는 재워주겠다라면서 집으로 데리고 왔고 도끼를 들어서 살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에드워드의 살해 현장을 여동생의 약혼남에게 전부 들켜버렸던 거고요. 명백한 살인 현장의 목격자와 증거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1966년 5월에 열린 이들의 재판에서 이안 브래디는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범자 마이라 힌들리는 가석방 없는 25년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안 브래디가 감옥에 갇힌 지 19년 만에 정신 이상을 핑계로 정신병원에 이송이 되어 그리고 그곳에서
퇴원을 하기 위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2005년부터 꾸준히 가석방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단 한 번도 이 가석방 신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때 이안 브래디의 가석방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 중 한 사람이 저번 시간에 알아본 조반니 디 스테파노였습니다. 결국 2017년 5월 15일 정신병원에서 79살의 나이로 이안 브래디가 폐렴에 걸려서 사망을 했고요. 이 마이라 힌들리는 감옥 수감 도중에 여성 교도관과 연인 사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탈옥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렇게 탈옥 시도로 형기가 늘어서 25년형에 더해져서 종신형을 받게 되었고요. 2002년에 60세의 나이로 역시 폐렴에 걸려서 감옥 안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고 뒤늦게 이안은 잔인하고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사랑해 라고 적혀있는 마이라 힌들리의 일기장이 공개가 되면서 마이라에 대한 동정론이 일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마이라의 석방을 요구하는 운동도 일어났지만 재판부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다 그래요. 사건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둘 다 치명적일 정도의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기회가 둘 다 많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안 브래디의 경우는 꼭 마이라 힌들리를 만나지는 않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이라는 가정폭력을 당했지만 그런대로 잘 버티면서 지내고 있던 도중에 이안을 만나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이안에게 동조되었고요. 살해당할 희생자를 직접 고르면서 아이들도 납치하는 데 도움을 줬고 시신을 토막내는 일도 도왔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만약에 이 마이라가 자신을 조금만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이안 브래디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 정도까지의 살인마가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1965년 영국에서 발생했었던 무어 살인 사건의 범인 이안 브래디와 마이라 힌들리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이었는데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주최하는 이제 작품 전시회 같은 건데요. 주로 특이한 컨셉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전시회라 그래요. 그때 영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좀 특이한 발상이나 독특한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은 이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핸드 프린팅이라고 해서 손바닥에 물감을 발라서 그냥 이렇게 찍는 상태로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아이들의 손바닥을 찍어서 만든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완성된 작품을 보니 마이라 힌들러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아동 성폭행과 살해를 한 범죄자의 얼굴을 작품화한 것도 문제인데 이것을 더군다나 아이들의 핸드 프린팅으로 작업했다 라는 사실을 굉장히 경악을 했던 거죠. 이 작품은 전시 기간 내내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에 대고 이제 썩은 계란을 던졌다라고도 하거든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은 작품이었어요. 작가의 이름이 마커스 하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해명을 내놨거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림의 작품 의도는, 이걸 만든 의도는 아동 살인마를 가장 센세이셔널하게 표현함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런 의도에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고두고 욕먹을 만한 작품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거로는 이 사진인데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안 브래디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같은 교도소에서 만난 또 한 명의 극악무도한 영국인 범죄자가 되겠습니다. 14살 때부터 독극물로 계모를 살해했고 70명 이상을 독살을 하려고 했던 그레이 어명이었어요. 교도소에서 만나서 서로 친해졌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친해지게 된 계기가 나치를 찬양하는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좀 마음이 통했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쓰레기는 쓰레기를 알아본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또 서로를 알아보게 됐고 통했는지 또 이런 거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그 범죄 사건 다룰 때 좀 이런 뒷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범죄자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결되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게 되는데 그레이엄 영에 대해서 좀 알아볼 기회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